네, 공매도 부분 재개 첫날 우리 증시는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해서 공매도 금지가 일단 해제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공매도는 14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는데요. 이번 공매도 금지 해제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3일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6% 떨어진 3,127.20에 코스닥은 2.20% 떨어진 960.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개인이 5,86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13억 원, 1,363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1,993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69억 원, 423억 원 순매도하며 하방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수준의 증시 대폭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전 거래일보다 0.47%, 코스닥 150은 3.12%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장 시작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하락 마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은 전거래일보다 2.6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86%, 셀트리온은 6.2%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는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CJ ENM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5.97%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셀트리온 제약, HLB,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혹시 이번 공매도 재개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큰 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신풍제약, 대웅, 종근당 등이 주가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신풍제약은 전거래일보다 12.18% 떨어진 61,300원의 거래를 마쳤고 대웅은 7.99%, 종근당은 6.12%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보령제약, 일양약품, 구강약품 등도 약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50에서는 헬릭스미스, 휴원스, 시젠 등의 주가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무려 10.59%, 휴원스 10.58%, 시젠 8.01% 하락하며 장을 끝냈습니다. HLB 생명과학, 셀리버리 등도 전 거래일보다 3% 이상 떨어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공매도가 금지됐던 것도 그 때문인데 이번 재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오민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코스피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2,000선이 붕괴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연일 순매도를 이어갔고 투자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2011년 이후 8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지수가 급락하고 투심이 위축되자 지난해 3월에는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대금이 1조 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가 오히려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배경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거 2008년과 2011년 이후 세 번째로 금지된 공매도.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약 1년 2개월 동안 이어지며 가장 긴 기간 시행됐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기까지 당국은 2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지만 같은 해 8월 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 여론이 주요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유는 일부 종목 부분 재개를 위한 전산 개발과 시범 운용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매도를 두고 시장 활력 또는 시장 불안 요소라는 공방 끝에 결국 오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앞선 과거 두 차례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재개 당시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2008년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는 3개월간 10% 상승했고 2011년 재개 후에는 3개월간 14%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소 고평가되어 있는 업종과 종목은 이번 공매도 재개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공매도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우리 증시는 일부 하락한 종목이 있었지만 비교적 큰 충격 없이 흘러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주목할 종목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 공매도가 하락에 베팅하는, 그러니까 없는 걸 파는 투자 기법인데 구체적으로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예. 일단 그래프를 보면 일단 그 대차풀을 중심으로 이제 좌우를 상하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식을 빌리려면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하는데 누군가가 주식을 빌려주면 그것은 이제 대차풀이라는 곳에 플랫폼에 모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빌리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빌리는 측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공매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하락하게 되면 다시 되사는, 그래서 갚는 이런 방식이죠. 1년 2개월 만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니까 시장에 굉장히 좀 불안감이 컸습니다. 재개 첫날은 좀 당초 우려와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오늘 뭐 증시는 좀 다소 막판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근데 단 여기서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일단 관측에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고 이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또 인도 확진자 확산 등 때문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공매도 재개와 좀 겹치면서 오비락이라는 좀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 공매도 우려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정도의 영향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또는 막연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과 좀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공매도가 수급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몇몇 바이오 또 2차 전지 종목들을 중심으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즉 몇몇 개 정도는 이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적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좀 수급 확대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그동안에 없었던 소위 하락 배팅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건 맞는데 사실상 오늘 하루에는 이게 변수였나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공매도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이슈는 아니다 정도를 좀 시장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주가와 실적에 대한 그 어떤 괴리,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에서는 좀 다소 비싼 주식들은 실적 시즌에 변동성이 더 자극될 수밖에 없고, 거꾸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거나 가격이 낮은 기업들은 공매도에서 피해 있다거나 내지는 그런 수급들이 더 몰려들면서 시장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환율이 좀 마지막
장 막판에는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환율 부분은 그럼 갑자기 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경기 지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도 봤고 여기에 이제 미국으로 돈이 좀 흘러가기 때문에 환율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첫날만 보고 우리가 앞으로의 장을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충격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 영향은 더욱 미미하다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식을 산 것은 뭐 주식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손실이지만 이 공매도는 빌린 주식이라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학개미의 등장도 부담인데요. 앞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톱 주식을 사서 이 공매도 세력에 손실을 입힌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공매도를 하는 측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또 이번 공매도 재개는 전체 공매도 재개가 아니고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대한 부분 재개라는 점에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할 여력이 다소 좀 부족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공매도가 만약에 큰 변수가 앞으로 아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전문가들은 눈여겨볼 게 좀 많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예. 들면은 뭐 지난주에 증시가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공매도 영향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일단 대내외 변수와 SK 그 IE 테크놀로지의 역대 최고 증거금이 좀 모이면서 수급이 다소 악화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뭐 일단 해당 증거금이 환불되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이 일부 좀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예. 또 뭐 글로벌 증시의 긴장감을 확대시키고 있는 테이퍼링의 여부도 일단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또 신중호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한 가지의 단어로 얘기 드리자면 비용입니다. 비용.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결국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 그러면 세금이 올라갔을 때 피해가 가는 기업이나 고밸류 주식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 깔고 가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더불어서 대출 규제라든지 공매도도 사실은 비용단에 대한 이슈일 수 있거든요. 네, 뭐 청약이야 이제 끝났으니까 자금이 다시 풀릴 거고 현재 시장의 핵심 변수는 테이퍼링이다 이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 개별 종목별로는 이제 단기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종목별로 한번 이제 박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박혜린 기자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긴급 진단이라서 뉴스앤마켓은 없습니다. 뭐 저야 앞으로 계속 박 기자가 여기 나와주면 좋겠지만 오늘만 일단 나오는 것으로 하고 네. 먼저 이 공매도 우려감이 큰 종목은 어디를 꼽아볼 수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은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불안감도 큽니다. 예. 신동호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코로나19 이슈에 최근 반등에 성공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역풍을 맞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타켓이 되지 않았나 싶은 좀 생각은 들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모든 백신주가 다 가거나 모든 치료제가 다 가거나 다 똑같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과 신풍제약 등이 꼽히고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중에는 HLB와 시젠, 헬릭스미스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보다 대차고래 잔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서는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매도가 늘기 전 대차 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대차 잔고 증감 현황을 보면 HLB와 시젠, HLB생명과학 등이 1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31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으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상장했던 SK바이오팜의 대차 잔고 중 최근 20거래일 증가분 비중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 이후엔 바이오 업종목별 수익률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진단업체나 백신업체나 차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찐바이오들 소위 이제 뭐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임상업체 중에서 성과가 나는 기업들은 이번 조정이 지나고 나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결국 코로나19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기초 여건 대비 과도하게 오른 종목 중심으로 단기간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임상 결과와 기술 수출, R&D 성과 등이 동반된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기초 여건 대비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에서 주로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다소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먼저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불리죠.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사실 공매도 이슈가 아니더라도 투자에 좀 신중해야 될 조건인데요. 밸류에이션 대비 고평가가 됐거나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공매도 우려를 비껴갈 만한 종목을 한번 짚어보죠. 어떤 종목이 안전한 네,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근간이 탄탄한 실적 성장주에 이제 베팅하는 것이 공매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예. 또 증권업계에서 경험적으로 보다 보면 공매도는 기관 순매도 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일명 기관 빈집주라고 하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을 위주로 찾아보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기관 빈집주를 찾아라. 뭐 다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박 기자가 샘플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효성 TNC였습니다. 네. 효성 TNC는 오늘 장 초반 공매도 재개 이슈로 증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서도 10% 넘게 오르며 80만 원 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실적이 예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효성 TNC가 3개월 동안 80%가 올랐네요. 이 단기 급등 종목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앞서 박 기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기간 급등한 종목은 맞습니다. 네.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시장이 효성 TNC를 보는 눈높이도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급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당초 시장의 추정치보다 30% 넘게 잘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있는 급등이라고 하면 공매도 표적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2분기 실적입니다. 예. 1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된 거니까 소멸된 이슈로 볼 수도 있고 또 사실 지난해 1분기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예. 2분기 실적까지 내다봐야 하는 이유고요. 이에 더해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또 전분기 대비까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효성 TNC 2분기 영업이익이 약 3,1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며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이고 1분기와 비교해서도 한 28%가량 증가한다는 설명입니다. 효성 TNC가 2분기에도 실적이 더 괜찮아질 걸로 전망되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판덱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효성 TNC의 섬유 부분 실적도 급증하고 있고요. 예. 또 자동차 업황 개선으로 베트남 타이어 코드의 판매량과 마진율 또한 크게 좋아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효성 TNC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효성 TNC는 스판덱스 섬유를 생산하는 글로벌 1위의 기업입니다. 최근에 레깅스나 요가복 즐겨 입는 분들 많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신축성이 필요한 모든 곳에 스판덱스가 들어가는데요. 수요가 급증한 한편 공급은 뒤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려잡았고 대부분 100만 원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전망이 괜찮고 그렇다면 이제 재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사실 효성 TNC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급격하게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에비타라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올해 효성 TNC 에비타가 1조 원을 상회하며 그간의 우려를 잠재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뭐 부채 비율도 좀 건전해지는 것 같고 앞서 이제 박 기자가 언급한 것 중에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서 기관 빈집주인 곳을 좀 눈여겨봐라라고 했습니다. 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기관 빈집주에 해당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4월 한 달간 단 6거래를 제외하고 줄곧 팔아치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기관은 1,164억 원가량 순매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빈집주가 맞군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가 적은 종목으로 지금 효성 TNC를 짚어봤고 한 가지 더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효성 TNC는 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 실적까지 잘 나와준 것이라고 보면 주가가 부진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와준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호텔 신라인데요. 지난해 3월은 코로나19로 증시가 크게 고꾸라진 시기였죠. 이때와 비교해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앞서 다른 효성 TNC의 경우 주가가 850% 넘게 상승한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이때와 비교해 2배 넘게 올라왔지만 호텔 신라의 주가는 약 40%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가 뭐 4%대 정도 상승을 했나요? 많이 네, 상승을 맞습니다.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적이 뭐 얼마나 잘 나오길래 이렇게 된 거죠? 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특히 1분기 면세점 영업이익률이 6.6%까지 개선이 됐는데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 당시에 5.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놀랍죠. 네, 공항점과 관련한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시내 면세점 수익성이 5%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손익구조가 큰 폭으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서 이제 효성 TNC처럼 2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어떨 걸로 보입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지금이 실적 개선의 사이클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월별 면세 매출을 살펴보니까 2월은 이 연휴 등의 영향으로 1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3월에 회복을 했습니다. 또 4월 매출은 3월 대비 오히려 20%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매출은 줄었지만 면세점 쪽에서 효율화를 좀 거뒀다라는 건데 호텔 신라잖아요. 호텔 쪽은 네. 어땠습니까? 네, 호텔 레저 부문은 1분기에 약 한 달간 투숙률 60%로 수준이 제한이 됐었죠. 그렇죠. 네, 현재는 투숙률 제한도 완화가 됐고요.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객단가도 인상되고 인력 구조 조절 효과 등까지 맞물려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보는 목표 주가 또한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도 끄떡없을 종목으로 이 효성 TNC와 호텔 신라 두 곳을 박 기자가 정리를 해줬는데 이 기자, 그동안 이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뭐 재개가 됐고 시장의 충격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반발이 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뭐 애초에 이제 당국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아직도 큰 상황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금융당국이 지난 3월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개월가량 연기를 한 걸 보면 이 대책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한국거래소가 시장 감시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일단은 사후 적발은 좀 늦다면서 코스콤 등의 더 세밀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특히 이제 개인 공매도도 할 수 있게 한 2조 4천억 원인가요? 대주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달 말부터 개인 투자자 할 수 있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투자 자격에 대한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문 투자자 등을 포함해서 현재 한 2만 명 이상 등이 자격을 얻어서 공매도 참전을 대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공매도를 좀 할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당국은 과거보다는 일단 대주제도 참여 증권사를 늘려서 이 물량을 한 2조 4천억 원 규모 정도로 확대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최장 60일 정도 보장되는 것과 이따 비교를 하면 외국인 등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면서 개인들이 좀 제대로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강화가 아직도 미흡하고 또 공매도를 악용하는 세력이 없어야 된다고 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일단 부분 재개됐지만 그럼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 대주 기간이 60일 보장이 된다는 건 공매도를 걸고 60일 안에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난다 이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